오늘은 이기발의 송경운전,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대략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전반까지 음악가로 활동했던 실존 인물인 송경운을 모델로 한 전개소설입니다. 이야기는 작가, 즉 이기발의 목소리로 진술됩니다. 그러니까는 작가가 직접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기발은 서울에 있을 때부터 송경운과 친분이 있었는데 전주로 낙향해 살던 중 자신처럼 전주에 내려와 지내던 송경운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칩니다. 이기발은 그가 높은 명성을 지닌 악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심껏 음악을 들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의 본령은 듣는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데 있다는 신념에 따라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 고집만, 물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자신의 최종 목적을 위해서 변화를 주는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 작품은 빼어난 한 예술가의 확고한 예술관을 통해 참된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독자에게 던지곤 합니다. 전체 줄거리 볼까요? 이 작품은요, 전개 소설이기 때문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코드보다는 도입부, 전개부, 평결부, 처음, 중간,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개부가 이제는 바로 중심 내용이 되겠죠. 평결부에서는요, 서술자 내지는 작가가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주제는 그렇죠, 평결부에 있겠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입부 보겠습니다. 무심자, 마음이 없는 사람, 이건 이기발의 호라고 합니다. 무심자가 마음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분야에서도 뛰어난 것을 누군들 높이 평가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마음을 다하는 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라고 해서 마음, 즉 성심을 다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웃기죠? 이름이 뭐예요? 무심이에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또 독특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갑시다. 마음을 다하면 그 마음에 사사로움이 없으며 사사로움이 없으면 그 속까지 감화가 되고 그 속까지 감화가 되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온전해진다. 연세법이죠. 마음을 다하면 하늘로부터 받은 것, 즉 뭐예요? 본성이죠. 인간의 본성이 온전해진다. 진실로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온전히 간직하여 발휘된다면 반드시 자기 한 사람한테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까지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마음을 다한다면 국가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가겠네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간혹 지체가 나자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보고서 그럴 리가 없다고 한다면 어찌 사람을 제대로 알아본다고 하겠으며 어찌 지당한 말이라고 하겠는가? 이 말은 간혹 지체가 낮아서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오케이? 요게 이제 도입부의 맨 처음 시작이면서 마음의 중요성,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개부예요. 이 전개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춘삼월 어느 날 전주성 서쪽을 끼고 말을 탄 채 거닐던 무심자는 작가죠. 공간적 배경은 어디고요? 전주고요. 서울에 살던 옛 악사, 이 사자가 좀 재밌어요. 이게 뭐예요? 스승사자죠. 송경운과 마주친다. 무심자와 송경운의 만남이네요. 송경운은 70이 넘은 자신은 늙은 악사이며 노래는 음악의 으뜸이고 자신은 봄에 흥이 나서 노래를 불렀을 뿐이라고만 말한다. 그리고 과거 임금을 가까이 모시던 신하였던 무심자가
근시였네. 그죠? 자, 요게 이제는 무심자의 신분이라면, 송경우는요, 요 정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남루한 옷을 입은 채 삐쩍 말을 타고 혼자 다니는 것이야말로 이상하다고 말한대요. 자, 남루한 옷을 입은 채 삐쩍 마른 말을 혼자 타고 다니는 것은 이 사람은 무심이죠. 욕심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어요. 이상하다고 말한다. 이후 무심자는 송경훈과 더불어 반나절을 즐겁게 논다 라고 하는 것은 둘이 마인드가 맞았다는 얘기죠. 자, 송경훈은 원래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인데 이 전주까지 왜 내려왔느냐요. 그것은 바로 정묘호란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네요. 그렇죠. 옛날에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후 정묘호란 때 효종이 소현세자인가? 아마 소현세자일 거예요. 분조를 하죠. 즉 무슨 소리냐면 서울 한양이 아닌 전주에다가 수도를 잠깐 세워요. 왜? 전란 중이니까. 그때 이제는 송경훈이가 같이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주성 서쪽으로 피난 와서 집을 빌려 살았습니다. 자기 집이 아니죠. 근데 이 전주에서 정원을 깨끗이 청소하고 꽃 가꾸는 일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리고 송경훈은 꽃이 만발한 아침이나 달빛이 좋은 저녁이면 비팔을 안고 정원의 꽃길을 거닐며 새 속에서 마음을 멀리한 채 세월을 즐깁니다. 송경훈은요, 자, 서울에서 악사로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던 그런 연주가였어요. 그런데 전주에 내려와서는요, 자연 속에서 세월을 즐기는 인물이에요. 자, 송경훈은요, 서울에서는요, 돈을 받고,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부르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송경훈의 음악을 들으려면 많은 자격 조건이 필요했던 거야. 권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런데 전주에 내려와서는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예요. 만약에 손님이 찾아오면 송경훈은 하던 일을 내려놓고 허겁지겁 비파를 챙겨들어 소위는 전한 사람입니다. 귀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는 것은 제 연주를 듣기 위해서였겠지요. 그러하니 소인이 어찌 감히 연주를 늦추겠습니까? 소인이 어찌 감히 연주하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다했다는 얘기죠. 주제의식하고 연결돼요. 자, 비록 천안 가마꾼이 오더라도 똑같이 대하였으며 2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전혀 해이하지 않아 전주 사람들의 환심을 샀대요. 즉 서울에서의 송경훈의 모습과 전주에서의 송경훈의 모습은 상당히 대비를 이루고 있다. 송경훈의 모습뿐만 아니라 송경훈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또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경훈은 평소 아픈 적이 거의 없다가 기회순환장애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회생하지를 못합니다. 그가 임종할 때 자신은 음악을 업으로 삼아온 사람이니 자신이 죽거든 아무산 남쪽에 묻고 모두 비파를 들고 와서 자신의 훈령을 즐겁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모두는요 제자들이에요. 송경훈은 말을 마치자마자 그의 나이 73세 숨을 거두고 제자들은 그의 유언을 그대로 지킵니다. 결국은 이 전개부는요 송경훈의 일생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결부 보겠습니다. 무심자는 송경훈이 탁월한 재능을 지녔으나 순임금의 궁정에 머물거나 태산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 천하를 울리지도 못했다며 한마디로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며 다소 아쉬워합니다. 자, 무심자는 송경훈이 전주 사람들을 즐겁게 하다가 생을 마친 것을 슬퍼하면서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재능을 지니고도 그 뜻을 펼치지 못하여 울적하게 살았던 이가 어찌 송경훈 한 사람뿐이겠느냐고 말합니다. 분이 아니라 뿐이겠죠. 이렇게 짝대기 하나 듣게요. 아이고 옆으로 꺼졌다. 또한 무심자는 송경훈이 옛 곡조를 숭상하면서도 오늘날의 곡조를 섞어 연주한다. 이거 한마디로 뭡니까? 관객의 어떤 취향, 트렌드를 반영한 거죠.
옛국주를 숭상한다는 것이 송경훈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보고 신념이라고 본다면 그 신념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국주도 섞는 거예요. 즉 세상의 변화를 적절하게 따라가는 방도라고 평합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송경훈의 마음을 본받으면 그 성취가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는 정치하는 자예요. 정치하는 자는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폄하하거나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뭐합니까? 송경훈이 관객, 청중의 마음을 따르듯이 일정 부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의 마음을 따르고 백성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것을 자신의 신념에다가 적절히 섞어서 운영을 한다면 이때는 성군으로서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핵심 정리를 통해서 작품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소설이고요. 전개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무심자를 서술자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주제를 본다면 음악가 송경훈의 고매한 예술정신과 빛나는 생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면적인 주제는 좀 전에 편결부에서 설명했던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존 인물에 대해 전의 양식으로 서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전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전기문이에요. 전기문은 픽션이 아니라 다큐죠. 그래요. 그 다큐가 홍길동전과 같은 완전한 픽션으로 가기 중간 단계의 어떤 원래 전은 뭡니까? 유명한 사람, 어떤 왕이라든가 왕의 개국이라든가 아니면 영웅, 을지문덕전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이것이 점점 내려와요. 내려와서 일반적인 사람, 평민들 내지는 유명한 사람의 전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살짝 이야기가 픽션화되다가 나중에 홍길동전으로 완전 픽션을 갖추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 전개소설이라고 하는 건 중간 과정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실존 인물에 관심을 갖고 그 행적을 기록하는 열전의 서술이 남아있어서 나름대로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의 바탕을 둔 허구적인 성격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송경훈전은 송경훈이라는 사람의 일생이 매우 많이 녹아있으나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다큐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어떤 사람의 행적을 기록하고 교훈하는 내용이나 비판을 덧붙인 글인 저는 개괄적인 서술을 특징으로 하는데 전개소설은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자, 이 부분은 소설적인 형상화가 많이 드러난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인물의 개성을 뚜렷이 부각하는 효과를 줌으로써 독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충족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송경훈전을 통해서 그러면 다큐와 픽션은, 팩트와 픽션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존 인물로서의 행적. 우리는 이제 송경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송경훈에 대해서 얘기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단 먼저 송경훈보다는 송경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서술자 역할, 이기발, 작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이기발은요, 전주에서 나고 자란 사대부 문인입니다. 일종의 전주의 로얄 패밀리라고 보시면 돼요.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자, 20대 중반인 1625년부터 10년 동안 서울에 거주하면서 공부를 하고요. 벼슬살이랍니다. 상당히 높은 벼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36년 병자호란 이후 모든 권력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생을 보냅니다. 그래서 송경훈전을 보면요, 전주성 서쪽에서 송경훈을 처음 만나요. 물론 서울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아는 사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줄거리 부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송경훈이 이 기발을 보면서 임금님을 모시던 사람이 한필의 말과 이렇게 허름한 복장을 가지고 여기는 웬일입니까? 이상합니다. 라고 하는 대목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요것과 그대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송경훈은 어떤 인물이냐? 송경훈은 1580년대 중후반 서울에서 이담으로 추정되는 종친의 노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면천이니까 뭐야? 노비로서의 어떤 신분에서 벗어나서 평민 내지는 중인이 되죠. 근데 이런 일은 이 송경훈에게만 독특한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에 신분의 어떤 신분제도가 많이 와해됐고 평민이 양반이 되고 그 다음에 노비가 면천이 되는 일이 많았다. 심지어는 어떤 계층 내지는 계급 구성 비율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50대 중반까지 악사로 활동하며 서울과 그 인근에서 대단한 명성을 누렸으나 정묘호란을 계기로 전주로 이주하여 73년 타계할 때까지 20년 남짓 여생을 보낸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큰 부분은요, 소설과 거의 같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작품은 완전한 픽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큐, 팩트가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간 대비를 통해 작가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공간 대비는 표현상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서사 전개 과정에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대비 볼까요? 자,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소설 자체가 송경훈은 서울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송경훈이라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얘기해 주는데 서울 사람이다로 딱 부러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살 때 비파를 배웠는데 노력하지 않고도 잘하게 된대요. 와, 이거는 진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천재야, 천재.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고 12살에는 서울과 그 근방까지 이름이 났다. 유명했단 얘기죠. 아로새긴 대들보 아래 화려한 자리가 그의 거처였고 금인과 옥관자를 한 고위 관료가 그의 동반자였다. 라고 소설은 시작을 합니다. 자, 송경훈의 삶은 호화로운 고급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연회자리, 금인을 차고 옥관자를 탄 고위 관료들, 풍성한 머리채에 꽃장식을 한 아름다운 기녀들, 장구와 피리가 떠들썩한 소리가 먼저였던 것, 이걸로 쭉 나열되고 있어요. 즉,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모든 것들은 송경훈을 스쳐가는 외물들이죠. 그렇다고 이것이 전부 다 송경훈 것은 아니잖아요. 반면에 그는 정묘년 난리 때 전주로 흘러와 성서쪽에 집을 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요. 거기서 화초 키우며 사는데 친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멀리 사는 사람, 가까이 사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아무리 희귀하고 특별한 화초라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가져다 줍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따뜻한 환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있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고위 관료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생들이 있고요. 화려한 삶을 살지만 이렇게 꽃을 갖다 주면서 진심으로 환대해주는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주에 와서는요, 화초를 가꾸며 소박한 삶을 살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환대하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전주성 성서쪽이라고 공간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죠. 50대에 접어든 송경훈은 전주로 이주합니다. 서울 도성 안이라고 지칭되었던 익명성 있는 공간에서 성서쪽의 집이라고 하면서 화초를 가꾸고 집과 마당이 깨끗하다는 상당히 공간적 구체성을 얻게 되는 공간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에서의 삶보다는 전주에서의 삶이 송경훈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전주 사람들은 외지인인, 타지인인 송경훈을 서울 사람들과는 다르게 대합니다.
그리고 송경우는 자기 집을 청소하고 정원을 가꾸는데 정성을 기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송경훈의 전반기 삶과 후반기 삶을 대비함으로써 부귀 영화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인용이에요. 인용은요, 요 구절인데, 요거는 송경훈과 그 다음에 서술자인 이기발이 만났을 때 그때 부르는 노래예요. 강호의 기약을 두고 10년을 분주하니 그 모르는 백구는 더디 온다 하건만은 성은이 지중하시니 갚고 갈까 하노라. 자, 나는 강호로 돌아갈 거야. 강호 자연 속에서 살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10년 동안 바쁘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강호 자연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도시가 되겠죠. 자, 야, 갈매기가 왜 안 오니? 라고 하지만 임금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매우 깊으시니 갚고 갈래? 그러니까 좀 이따 갈래?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송경훈의 삶보다는 이기발의 삶과 더 가깝죠? 즉, 강호에 대한 지향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지중함에 따른 책임감을 강조함으로써 물러남과 나아감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대부의 보편적인 정서를 다룬 작품입니다. 이거는 정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작가가 쓴 것이 아니라 인용을 한 거죠. 지금은 고향에 돌아와 일반적인 어떤 직업이 없는, 벼슬이 없는 선비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대부로서의 강한 책임감을 잊지 못하고 있는 이기발의 마음과 딱 맞아떨어지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기존의 작품을 인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소설 속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기발이 읊는 것이 아니라 송경훈이 읊어요. 송경훈이 읊으니까 그걸 이기발이 듣고는 감동을 받습니다. 마치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진 것이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작품이 나온 게 소설의 처음 부분인데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경훈은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노래가 매우 많은데 유독 강호곡을 부른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이 강호곡은 이거예요. 생각컨대 그의 늙은 눈으로도, 그가 누구야? 송경훈의 늙은 눈으로도 멀리서 무심자를 알아보고, 이때 무심자는 이기발이 되겠죠. 군신의 의리를 잊지 말라고 넌지시 충고한 것이리라 라고 서술자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선 갑자기 전체적 작가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발은, 작가는 이렇게 언급을 함으로써 원래 알던 이 노래를 귀담아 들었으며, 그렇지, 소설의 끝까지 기억을 떠올리고 있으니까 결국 이 시조가 강호로 돌아온 자신에게 사대부의 책무를 잊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다가왔다 라고 토로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기발은 평생을 삶의 후반부를 전주에서 살았지만 충성심과 사대부로서의 정신은 잊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기발의 송경훈전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